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우리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이야말로 동학 농민혁명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론 역사를 다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머릿속에서 일어난 생각들, 어떤 사회적 운동의 흐름을 긴 시간 속에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1894년, 우리의 시선을 1894년에 고정합니다. 그래서 1894년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에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95년 봄에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요. 그리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1919년이 되면 동학은 다시 한번 한국 역사에 큰 역할을 하죠. 그것이 바로 3.1 독립 만세 혁명 또는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80분 동안에 걸쳐서 동학 농민혁명의 드라마를 여러분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죠. 배경을 좀 간단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갑오년에, 그 해가 갑오년이었거든요. 1894년이 1894년에 일어난 갑오동학 농민혁명, 그것도 조금 나눠서 보면 세 단계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단계는 어땠고 2단계, 3단계에 가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또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무참히 끝난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동학은 살아있었다. 그 동학의 힘이 천도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도교만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고 있었던 기독교와 함께,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인의 심성을 형성해온 전통 종교죠. 불교와 함께 떨쳐 일어난 3.1 독립혁명, 3.1 만세혁명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독립투쟁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동학하면 우리는 제1강과 제2강을 통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상적으로 볼 적에 인내천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하늘이 뭐겠습니까? 최상이죠. 가장 높은 곳이죠. 가장 고귀한 곳이죠. 더 이상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하늘이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 바로 동학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동학은 갑자기 최재우라고 하는 한 종교적 천재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고 조선 후기 내내 적어도 약 200년 동안에 걸쳐서 대를 이어가면서 준비한 것이었다. 누가 대를 이어가면서? 평민 지식인들이 대를 이어가며 준비한 것이었다. 평민 지식이란 말 때문에 그게 꼭 평민들만 관련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평민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이미 양반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지식인들도 역시 평민 지식인이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드릴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그런 동학이 등장하는 사회적 배경을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의 또 다른 흐름을 본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혼란상이죠. 그러니까 조선사회가 만약에 안정되어 있었더라면, 세종임금과 같은 분들이 대대로 다스렸더라면 동학이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이 심했기 때문에, 기득권층이 그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실학자들도 있고 훌륭한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애타는 절규가 현실 정치 속에서는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동학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동학이 나타난 배경도 알아봤고, 동학의 핵심적인 메시지도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동학을 동학답게 종교성을 부여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주문이 아니었던가. 그 주문은 단순히 뜻도 모르고서 이 13글자를 되풀이하는 그런 주문은 아니고, 자신들의 고민과 자신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동학의 여러 가지 교리들을 생각하면서 외우는 주문인 거죠. 그런 주문 속에서 사람들은 힘을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학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갑오 동학 농민 혁명을 우리는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갑오 동학 농민 운동이 이렇게 활짝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두레의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레가 무엇입니까? 두레는 노동조직이자 또한 오락 조직이기도 하죠. 두레는 노동과 오락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두레라는 말의 뜻은 둥글다라는 뜻이잖아요. 둥글게. 그러니까 그 두레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두머리가 있지만, 또 총무에 해당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두레는, 두레라는 말 자체가 말하듯이 그 구성원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 똑같은 의무를 졌다. 그런 조직들이 결국 동학 속에서는 동학의 포접제와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에서도 동학의 구성원들은 모둠, 그룹, 집단으로 접주가 있고 대접주가 있고 교주가 있었죠. 그렇게 보면 위계적인 조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본 단위는 접이고요. 접에 속한, 접의 우두머리는 접주죠. 대표자는 접주죠. 마치 두레에도 대표가 있었고, 두레의 대표를 대개는 유사라고 불렀지만, 또는 좌상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성원들 사이에는 똑같은 의무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함께 상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였고요. 이분들은 함께 일을 한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아니고, 내 일도 나 혼자는 다 할 수 없으니까 함께 일하고, 저 사람의 일도 저 사람 혼자는 하지 못하니까 내가 도와서 하고, 그 두레의 정신이죠. 두레가 활발하게 발전한 것은 18세기 이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세기 이후에 왜 두레가 발전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논농사 중에서도 특히 모심기라고 하는 것은 모판에다가 모를 키워가지고 며칠 사이에 그 넓은 들판에 모를 다 심어야 되잖아요. 그는 자기 논이 넓든 좁든 혼자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두레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했다. 두레에서는 다만 순서를 정한 거죠. 이번에는 우리 김서방 논부터 심고, 그 다음에 박서방, 그 다음에 최서방,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작년에 순서를 잘못 짜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잖아. 이렇게 상의해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런 두레들이 사실은 동학의 접으로
그대로 넘어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두레에 속한 사람들이 동학의 한 접에 들어가고 저 마을에 다른 두레를 만든 사람들은 또 다른 접을 형성하고, 그래서 꼭 일률적으로 이 접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마을 몇 개의 접이 하나 있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한 마을에도 몇 개의 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는 아주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 겨우 한두 개의 접이 구성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도 역시 중심이 되는 것은 그런 함께 일하면서 함께 풍물도 치는 그런 노동 조직이자 교양 오락의 조직이 그 기본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이런 두레가 많이 발달한 지역에서, 논농사가 많이 발달한 지역에서 동학 농민의 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거세게 힘차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호남 평야였던 거죠. 그런데요, 여기 문서를 보시면 교수라고 했잖아요. 교수. 이승용이라고 하는 분을 동학의 교수로 임명한다. 임명권자는 최시영 선생, 해월 최시영 선생. 1894년에 갑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동학의 교주는 최시영 선생이었어요. 그 최시영 선생을 우리는 보통 북접이라고 말을 하고, 북접의 대표라고, 그러니까 전체의 대표이자 특별히 북접의 대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충청도 이북 지방을 북접이라고 해요. 그리고 충청도 이남, 즉 호남 지방을 남접이라고 하죠. 남접의 접주들 가운데서는 누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나요? 전봉준, 녹두 장군 전봉준이 가장 큰 위세를 가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짐작하는 경우도 있죠. 최시영 선생은 북접의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남쪽 지역, 전라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최시영 선생은 별로 발언권이 없었을 거야.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남접과 북접은 서로 반대이지 않았어? 서로 다투지 않았어? 남접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북접에서는 혁명을 반대하지 않았어?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기록은 갑오년 7월, 즉 1894년 음력 7월 달의 임명장이에요.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의 정읍 지역, 지금의 정읍, 전라북도 정읍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승용이라고 하는 분을 누가, 해월 최시영 선생이 뭐에 임명했어요? 교수에 임명했다. 어떤 교수에? 그 지역의 교수에. 그러니까 동학에는 육임제라는 게 있었어요. 동학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6개의 서로 다른 임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강의를 하는 거죠. 이승용 선생은 아마 좀 유식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맡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문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남접과 북접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 장의 고문서지만 갑오 동학농민혁명 진행 중이었죠. 7월 달에는. 그때도 북접의 대표이자 동학 전체를 대표하는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 남접의 동학농민혁명의 구심점이 되었던 오늘날 정읍이죠. 정읍 지역에 이승용이라고 하는 젊은 분을 교수로 임명했다. 전봉준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해월 최시영 선생이 임명했다. 그걸 보면 해월 최시영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뭐랄까 지도력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남접도 당연히 해월 최시영 선생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즉 남접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차 갑오 동학농민혁명 때도 그 지역은 다 해월 최시영 선생의 지도하에 있었다. 이 한 장의 고문서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시는 건 뭡니까? 이 한 장의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 지도를 보면
여러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표시하는 원칙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하나는 1811년에 평안북도 지역에서 일어난 홍경래난이 일어난 지역을 표시했고요. 또 다른 표식은 1862년 철종 때 전국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이 일어난 지역들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종 때 일어난,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전국 어디에서 그런 농민운동이 일어났나, 농민들의 저항이 일어났나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싹 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집중도는 많이 다른 것 같다. 건건이 일어난 건수를 보면 북쪽이 많은 것 같아요? 남쪽이 많은 것 같아요? 남쪽이 많다. 남쪽 중에서는 특히 어디가 많은 것 같아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많은 것 같다. 그걸 알 수 있잖아. 그럼 왜 경상도와 전라도가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의 농민들이 조직화가 잘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논농사가 발달했고, 논농사가 발달한 지역은 두레가 발달하고, 두레는 결국 농민들의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조직이 발달한 곳에서 농민들이 당연히 집단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하나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갑오 동학농민혁명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특별한 현상은 뭐냐면, 특별한 현상은 그러니까 농민 반란, 밀란, 혁명 그러면 좀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아무리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권위에 저항하고 국가를 흔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것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 순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갑오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농민들, 특히 전봉준을 따르는 남접의 농민들에게는 아주 특별함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네 글자로 요약하면 유무상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농민들이 막 곡괭이 들고 덤벼가지고 부잣집을 다 털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죽이고 강간하고 불지르고 살인하고 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폭력적인 움직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없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농민혁명의 중심을 이루었던 전봉준 부대가 가는 곳에서는 그런 폭력, 그런 무자비함, 약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 제가 본 건 아니고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이. 그러면서 경상도 상주에서 나온 문서에서 그러니까 농민혁명을 반대하는 양반들이, 유학자들이 쓴 기록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 사람들은 유무상자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인기가 높은 것이다라고. 유무상자가 뭐겠습니까? 유무상자라는 말은 사실 과거에 유교적인 문헌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유는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무는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죠.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과 재능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상자. 상자라는 뭐겠습니까? 상은 서로를 미천으로 삼는다.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혁명이 아니고요. 갑오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한 근본 정신은 차이를 인정하고 능력의 차이를, 소질의 차이를
지향점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지향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곧 상대방에게 종속이 되거나 복종하거나 매달려서 사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관계의 질적 전환을 꾀했다. 그것이 갑오 동학농민혁명의 한 아주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뒤에 그린 역사화죠. 역사화인데 중심에는 전봉준이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전봉준을 장군이라고 사람들이 다 부르지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전봉준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유는 뭐냐고요? 아니 뭐 장군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전봉준 선생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봉준 선생이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해가지고 잡혀가잖아요. 1894년 12월 달에 전라북도, 지금의 전라북도 순창에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취조를 받죠. 잡혀가서 조사를 받는 거죠. 조사를 받을 적에 당신은 직업이 뭐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직업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전봉준 선생은 제 직업은 학구입니다 라고 했어요. 학구. 학구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학구파라고 할 때 쓰는 그 학구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맥락에서, 19시대 맥락에서 학구란 무엇을 가리켰습니까? 그것은 훈장을 뜻했습니다. 나는 훈장이요, 나는 선생이요 라고 전봉준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봉준은 직업이 선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서당 선생님. 그래서 전봉준은 자기가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군이었어요. 그런데 고창군에서만 선생을 한 건 아니고, 훈장님을 한 건 아니고, 이웃고을인 정읍군에서도, 고부군에서도, 태인군에서도 훈장을 했습니다. 그 밖에 전봉준뿐만 아니라 전봉준과 같은 급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은 손화중과 김계남이라는 분이 유명하잖아요. 이 손화중과 김계남이라는 분도 다 그러한 학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수입도 얻고 존경도 받고 그런 말하자면 지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은 평민 지식인의 것이었다. 동학은 평민 지식인이 만들었고 평민 지식인이 키웠고 평민 지식인이 동학을 통해서 그들의 포부를 펼쳤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발통문은 이 사발통문을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발통문에 관해서 적어도 3가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발통문은 왜 사발통문이라고 부르냐면 이 통문 가운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보면 글씨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그죠? 그 이름들이 어떻게 나와요? 이름들이 원 모양으로 나와요.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주모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서명한 분들은 모두가 다 주모자인 것이죠. 그 가운데 자세히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전봉준이라는 이름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여기 전봉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동그랗게, 이거는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이 바로 밥을 먹는 사발, 국을 담는 사발을 엎어놓고 그걸 따라서 원을 그렸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 통문에 동의한 농민 지도자들이죠. 동학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명을 한 것입니다. 쭉. 그래서 이 통문을 사발통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 통문이라고 하는 말은 알림입니다. 알림. 담화문. 여러 사람들에게 알림. 광고.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고부, 정읍, 부안 지역의 대표적인 동학 접주들이 함께 똑같은 자격으로 이 통문을 만들었다. 똑같은 자격으로. 그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통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고 형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보면 한문으로 쭉 적고 그 옆에 보면 한글로 다시 또 다 썼어요. 그리고 한문으로 한 경우에도 한글로 그 글자가 뭐다? 이게 비전인데 비전이라고 썼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 통문은 모두를 향한 통문이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죠. 어떤 모두를?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적은 사람이나 적어도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알림을 읽을 수 있게 했다. 그 점이 이제 특별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 여러분이 다 내용을 확인하시지는 못하지만 내용이 뭐냐, 내용의 특징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겸해서 제가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당연히 탐관 오리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갑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즉 갑오년 이전에 갑오년 한 해 전 겨울에 만든 통문인데요. 그러니까 갑오년 1월에 봉기가 처음 일어났고요. 이것은 그보다 2달 전에 만든 통문인데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거기에 보면 벌써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민들이여, 동학 농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을 해가지고 서울로 쳐들어간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서울로 간다. 서울로 가서 무자비한 권귀들을 끌어내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망가뜨리는 원흉은 이 시골에만 있는 게 아니야. 서울에 그 원흉들이 있어. 그래서 서울을 우리가 가서 점령할 거야 라는 의지가 명확하게 이 통문에 밝혀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지도부는 평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또 이 통문을 읽을 사람들도 누구나 아니다. 농민만도 아니고 한문을 하는 유식자들만도 아니고 누구라도 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미 이것은 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통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롭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갑오 동학 농민혁명에 관계되는 모든 문헌들은 지금 현재 유네스코 아시죠,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 한국에만 중요한 문헌이 아니고 전 인류에게 가치를 인정받은 귀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전개 과정을 보면 큰 틀에서 보면 1894년 1월 달에 일어나가지고 1월 달에 고부에서 일어나가지고, 고부는 오늘날 정읍군의 일부입니다. 고부에서 일어나가지고 수구로 들었다가 다시 4월 달에 크게 일어났고, 4월 달이 끝나갈 무렵에는 전라도의 수도라고 볼 수 있죠. 전라도의 수부, 대표적인 행정지역인 전주를 동학농민군이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잠해졌다가 다시 음력 9월 달에 일어나서 11월 달에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 주로는 일본군이죠. 무기를 주로 제공한 건 일본군이니까 와 대결해서 이제 실패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건은
실패한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속으로 보면은 실패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차츰 이야기를 더 보태보겠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인물은 누구나 다 아시는 대로 전봉준과 김계남과 손화중이었다. 그럼 여기서 누군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교수님, 그러면 이분들은 다 서로 잘 알고 지냈던 분들 같은데 전봉준이나 김계남이나 손화중이나 그분들 다 오늘날로 치면 전라북도 사람들인데, 전주권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린 지금 구미에 있지 않습니까? 뭐 동학농민혁명과 우리는 관계없는 겁니까? 그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적인 운동은 주로 전라도에서 일어났지만 동학농민혁명에 호응을 한 지역은 전국적이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내에 국한된 혁명은 아니고 국가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광범위한 혁명이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무상자라고는 표현도 어디에서 나왔다? 성주 유생이 쓴 글에 나온다. 그러면 성주에도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주의 유생이 긴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된 흐름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각지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큰 줄거리를 보면 이제 가장 격전지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894년 1월 10일 음력이죠. 1월 10일에 고부에서 봉기가 일어났어요. 고부는 당시에는 고부군이고 지금은 정읍군 고부면인데요. 고부의 이제 그 당시 군수는 조병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름을 아시죠? 그래서 탐관오리의 대명사가 되어 있죠. 조병갑이 탐관오리인 건 맞는데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조병갑이 그렇게 특별한 탐관오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병갑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객관적으로 말하면 조병갑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았다. 조병갑은 어찌 보면 평범한 부패관리였다. 말이 좀 웃기죠. 평범한 부패관리였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대부분의 관리들이 이 당시에는 부패해 있었다. 조병갑은 근무 성적을 가지고 본다면 관리들이 다 근무 성적이 있잖아요. 1년에 2번씩 받는 근무 성적이. 근무 성적을 가지고 보면 조병갑은 근무 성적이 아주 우수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조병갑은 과거에 그 이전에 경상도 함양에서도 지방관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함양 백성들이 조병갑의 청렴결박함에 감탄해가지고 영세불망비를 세워주기도 했다. 지금도 그 비석이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 천안에서도 근무를 할 적에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저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병갑이 탐관오리가 아니었다는 것도 아니지만 조병갑이 그렇게 아주 때려 죽일 놈은 아니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다 감안했기 때문에 사실은 1894년에 이런 농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도 조병갑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었죠. 잠깐 귀향을 갔다가 다시 관직에 복귀해가지고 나중에 해월 최시영 선생의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해월 선생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병갑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동학과 조병갑은 끈질긴 악연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지점입니다. 두 가지 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갑오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기 이미 2달 전부터 집행부는 뭘 원하고 있었다? 서울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녹두장군 전봉준 같은 이는 이미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내려오기도 전부터 서울에 가서 정세를 조사하고 서울에 가서 대원군의 문객도 지냈고 또 최재호 선생의 신원운동, 여기서 신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최재호 선생이 죄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죄를 풀어달라는 그런 운동이 신원운동이죠. 그러니까 그 운동은 국가 권력과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물리적인 충돌에 버금가는 국가 권력을 거의 위협할 정도의 물리적인 힘을 서울에서도 과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판단하기에는 갑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한 2년 또는 3년 전부터 전봉준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었다 이거예요. 어떤 그림이? 이 부패한 무능한 권력 집단은 말로는 안 돼. 이거는 우리 동학농민의 힘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그런 굳은 각오와 결심과 그 나름의 체험들이 쌓여 있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전봉준은 결코 시골의 작은 시골 훈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시골의 작은 훈장이었지만 그는 이미 준비된 훈장이었다. 무엇이 준비된? 전국적인 사건을 일으킬 준비를 마친 인물이었다. 아마 어디서 우리가 잘 듣기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설명하면 전봉준에 대한 오해를 씻어주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봉준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럼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권력욕이 강하고 그야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회적 반항이었냐,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사실은 매우 지도력이 강한 인물이었지만 매우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우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사건을 일으킬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반항하고 모든 것에 반대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만 전봉준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큰 거죠. 인물이 큰 거죠. 그에게는 큰 뜻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큰 뜻을 담을 만한 마음과 몸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895년에 겨울에 잡혔잖아요. 전봉준이 잡혔을 적에 중간 과정 생략하고 전봉준 얘기를 좀 더 하면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다가 전봉준을 일본 대사관에 그 당시엔 공사관이라고 불렀지만 일본 공사관에 감옥이 있었어요. 그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전봉준의 지식과 전봉준의 아주 단정한 행동에 감동을 했대요. 그래서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하는 그 당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일본이 파견한 아주 고급한 그 책략가가 있었거든요. 그이가 전봉준에게 아주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이는 이제 전봉준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한 거예요. 전봉준이 워낙 쓸만한 인물이니까. 그런데 전봉준이 거기에 넘어갔겠어요? 넘어가지 않았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고부봉기가 일어났을 때 1월 10일에 일어났을 적에 수천 명이 죽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낫을 들고 괭이를 들고 고부군수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고부군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게임이 끝났죠. 그게 이른바 여기서 말하는 고부봉기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2달 전에 전봉준은 통문에서 서울까지 가자라고 했지만 서울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봉주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라고는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좀 키워야 서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고부 사건만 가지고 서울까지 가는 거는 동력이 딸린다고 아마 전봉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 과정을 보겠다 하는 거죠. 그러자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에서 안핵사로 이용태라고 하는 관리를 보냅니다. 그건 뭐냐면 안핵사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라 하는 뜻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강원 양면을 가지고 백성들을 상대하라 하는 그런 임무를 받고 이용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용태는 좀 지나치게 사건의 뿌리를 들추면서 많은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비의 민심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일어난 거죠. 아니 우리는 그냥 조병갑이 내쫓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 집에 와서 농사 짓고 있는데 우리를 잡아다가 조사를 하고 벌을 줘? 이거는 안 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다시 일어난 거죠. 4월 달에 일어나서 1894년 4월 7일에 황토현에서 동학농민군이 큰 승리를 거두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약 보름쯤 후에는 황룡촌, 여기는 지금 현재의 전라남도 장성입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관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관군은 동학농민군을 상대로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전봉주는 아마 사태가 거기까지 흘러갈 줄을 내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1894년 4월 27일 날, 그러니까 황토현에서 이긴 지 20일 뒤죠. 정확하게 20일 뒤. 그리고 황룡천에서 이기고 나서 불과 나흘 뒤에 전라도의 중심 지역인 전주성을 동학농민군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1894년 5월 5일 날 누가 도착했어요?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했습니다. 지금의 천안과 지금의 평택 지역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뭐하러 들어온 겁니까? 조정에서 고종이 청나라에 SOS를 친 겁니다. 갑오 동학 농민혁명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아달라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5월 5일 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지도에 보면 바로 그 다음 날이고 다른 지도에 보면 좀 날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루 이틀 늦게 이제 또 누가 들어옵니까? 일본군이 들어왔습니다. 청나라가 와? 그러면 우리도 가야지. 이거는 이미 과거에 맺은 조약에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는 둘 중에 한 나라가 한국에 무력 개입을 하면 나머지 다른 나라도 자동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고종은 그 사실을 알았어야 됩니다. 아마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몰랐을 것 같기도 하고 알았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이 한국에 다 들어오는데 이때 이미 일본은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옵니까? 동학농민혁명군을 진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거고 이번 기회에 일본은 한국을 확실하게 밟고 그리고 청나라까지도 완전히 무릎을 꿇리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일본군은 들어온 겁니다. 청나라는 그런 줄을 몰랐죠. 청나라는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종은 어쩌면 더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자 여기 보십시오. 이 지도에 보면 1894년 5월 8일 날 전주 화약이 맺어집니다.
전봉주는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고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봉주는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과 화해를 할 시간이 왔다고 판단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싸우는 것은 저 사람들이 간섭할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쯤에서 손을 잡자 해가지고 전라관찰사죠. 조정을 대표해서 온 전라관찰사와 전봉준이 화해의 약속을 합니다. 그 화해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총을 버리고 칼을 버리고 집으로 간다. 집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다. 대신에 조정에서도 한 가지 양보를 해달라. 뭘 양보하라는 겁니까? 이제 당신들이 과거에 해오던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다스리지 말고 적어도 우리 동학농민혁명군이 휩쓸었던 그 지역, 전라도 지역에 관해서는 우리와 함께 다스리자. 우리가 집강소를 고을마다 다 만들 테니까, 우리가 민원실을 만들 테니까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문제를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정부와 약속이 끝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은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러나라. 청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상황은 종료됐다. 너희가 출동한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 때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집으로 다 갔으니까 이제 니들도 집으로 돌아가라. 우린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다. 조정과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한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니들이 왔든 말든 우리는 서울까지 갈 거야가 아니고 인도양을 넘어 태평양을 넘어 뭐 무조건 달려갈 거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쯤에서 우리는 멈춘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멈췄어요. 실제로 멈췄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청일전쟁을 이미 시작해버렸어요. 이제 동학을 쳐다도 안 보고 청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보십시오. 1894년 6월 21일에 아무 이유 없이 쳐들어갔어요. 어디로 쳐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대궐을 쳐들어왔어요. 대궐을 쳐들어왔어요. 궁궐을 점령해버렸어요. 궁궐을. 왜 궁궐을 점령한 거예요? 뭐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국에 좀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그거죠. 조정에서는 조정 나름대로 좀 반성도 했죠. 반성도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갑오 을미 개혁, 이른바 내정을 혁신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달리 나라 살림을 좀 근대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아니지 이걸 이렇게 가면은 우리 계획하고는 맞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궁궐을 일단 점령해야, 왕과 왕비를 꺾어놔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봉주는 이제 참을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대궐을 점령해 외국 군대가 와서,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전봉준에게, 이건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매우 그럴듯한 설정인데 전봉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봉준과 대원군은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까?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과거에 전봉준이 대원군의 식객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봉준이 대원군의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기거했다 그 말입니다. 연락을 했어요. 뭐라고 연락을 했겠어요? 올라와라, 올라와. 봉준아, 올라와라. 왜? 너희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너희가 와서 이
일본 군대를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망할 줄 몰라. 올라와. 이렇게 한 거예요. 전봉주는 숨을 골랐죠. 6월 달에 사건이 일어나고 7월 달에 올라오라, 8월 달에 올라오라는 소식이 빗발쳤어요. 그랬대요. 그런데 전봉준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언제 움직입니까? 9월 달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94년 10월이 되면은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이 집결합니다. 음력 10월이죠. 음력 9월이면은 벼농사가 끝나죠. 그죠? 벼농사를 끝낸 겁니다. 벼농사를 끝내고 철수야 같이 가자, 영수야 같이 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따라 나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봉준과 전라도의 동학농민혁명군이 남접이고 그 외의 동학농민혁명군이 북접인데요. 남북접을 합쳐서 논산에 집결한 사람의 숫자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기록에는 최소 20만 명이라고 하고 또 다른 기록에는 아니야 30만 명도 넘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30만 명가량이나 되는 장정들이 논산에 모였는데 최고 지휘사령관은 형식적으로는 해월 최시영이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전봉준과 손병희가 각각 남접과 북접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서울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후천 개벽의 세상을 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확신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전봉준은 아마 실패를 내다봤을 겁니다. 왜? 무기가 다르잖아요. 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질 것을 알면서 가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 줄 아는데 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질 줄 알지만 나라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질 줄 알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질 줄 알지만 우리가 어려운 싸움을 한 것이 후세에는 교훈이 될 테니까. 우리가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는 불행해질 테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긴다, 금방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간 게 아니고 질 것이 거의 뻔한 싸움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나라를 제국주의자들에게, 외국 세력에게 그냥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떤 운동도 있냐면요. 아마 수년 내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요즘 하고 있는, 학자들이 하고 있는 운동은 이 갑오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 일반적으로는 2차 봉기라고 합니다. 9월에 일어난 봉기를. 2차 봉기에 희생된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에 대항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어 침략에 저항해서 싸운 거기 때문에 척 외양창의가 깃발이잖아요. 외를, 그러니까 일본에 저항하고 또 서양에 저항한다는 건데 그거는 결국 착한 일본 사람, 착한 서양 사람들에게 저항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려고 하는 외세에 저항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라를 똑바로 독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논의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은 뭐냐면 그래도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물리적인 충돌을 한 것은 과연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반론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대세는 분명히 그들에게는 독립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아마 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무기의 열쇠가 두드러졌기 때문에요. 1894년 11월에 공주 우금치에서 남접과 북접의 연합 동합혁명군이 좌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뿔뿔이 헤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94년 12월 2일에 전봉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북 순창군 피롤이에서 체포됩니다. 체포하자마자 전봉주는 신병이 인계됩니다. 누구에게? 일본군에게 인계됩니다. 그걸 보더라도 싸움의 대상이 관군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본이 신병을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인도받기 직전에 그 사람들은 전봉준에게 한 가지 말하자면 예방 조처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킬레스건을 칼로 잘라버린 겁니다. 아킬레스건을 칼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걸음을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전봉준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전봉준은 이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렸으니까. 의도적으로 잘랐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비상하고 이 사람에게 워낙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많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붙어 있으면 언제 탈주를 할 줄 모른다. 그 안전을 위해서 잘라버리자.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그리고 순창에서부터 나주까지 끌고 가서 나주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배를 타고 인천으로 해서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데 서울에 와서 어디 감옥에 들어간다고요? 일본 공사관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걸 보면 싸움의 대상이 명백하죠. 누가가 싸운 겁니까? 일본과 동학농민군이 싸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전봉준을 일본 감옥에 놔뒀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감옥에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다. 전봉준을 회유하고 전봉준을 높이 평가하고 전봉준을 어떻게든지 이노우에 가오루 같은 사람은 살리려고 했다고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에서는 이제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 조사할 거 다 했으면 우리도 좀 조사하자 해가지고 결국 조선의 법부, 우리의 요즘식으로 하면 법무부죠. 법무부에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다음에 전봉주를 인계받습니다. 인계받아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죠.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봉준의 직업이 나온다. 직업이 뭐였다고요? 훈장이었다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금치에서 장렬하게 많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전사했지만 이길 수는 없었다.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게틀링이라고 하는 야전 대포.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하면 간이 대포예요. 그런데 연발이 가능한 대포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왔거든요. 당시 세계 무기사상으로 보면 최신의 무기였어요. 최신의 무기. 일본에도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일본에도 수십 발이 발사되는 야전 대포를 가져왔어요. 그걸 가지고 위에서 다다다다당 쏘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이 뭉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희생자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지는 거죠. 흩어지면은 희생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면 구미둘에 올라간다, 김천둘에 올라간다 하면 그냥 따다다닥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좀 참담한 비사를 말씀드릴게요. 1894년 갑오 동학농민혁명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파견한 군대의 숫자 얼마냐면요 600명입니다. 600명. 우리 아까 논산에 모였던 남접과 북접의 청장년들 몇 명? 20 내지 30만 명. 20 내지 30만 명이지만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600명이고 일본군 600명이 그나마 일본군의 엘리트 군대 600명이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게도 그들은 예비군이었습니다.
일본에 예비군 600명이 와도 조선에 20만, 30만 명의 애국심에 불타는 청년들은 방법이 없었다. 어디에서 그 차이가 난 거예요? 무기에서. 무기가 다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갑오 동학농민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일본군들이 관군을 앞잡이 삼는 거예요. 관군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관군을 앞잡이 삼아서 전국 각지에 있는 동학농민 지도자들, 동학농민혁명군을 조사해가지고 죽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자들의 추산에 따르면은 최소 5만 명, 많게는 50만 명, 10배나 차이 납니다. 많게는 5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학살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한 학살입니까? 일본이 저지른 학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1894년부터 95년까지 2년이 지나는 사이에 좀 함부로 말을 하면 조선 팔도에서 의기남하는 어떻게 됐다? 의기남하는 다 쓰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일본의 사전 정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입니까? 식민지화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었다. 적어도 5만 명, 많게는 50만 명이 희생되었다. 이제 쭉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대개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1월 달에 밀란이 일어났고 3월에 1차 봉기가 시작돼서 4월에 점령을 하고 5월에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집강소를 만들고 그러자 이제 일본 측에서 내정 개혁안을 제시를 했고 잘 안 되니까 6월 21일에 경복궁을 침입하고 자기들 멋대로 꼭두각시 정부를 만들고 6월 23일 날 청인전쟁을 시작하고 6월 25일에 친일적 성향이 강한 그런 내각에서 갑오 개혁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9월 달이 되면은 다시 2차 봉기가 일어나고 11월 10일 날 우금치에서 패배하고 12월 12일이 되면 고종은 홍범 14조를 발표해서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습 국면으로 넘어가서 1895년 4월이 되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는 일본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나라가 일본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 일본은 전쟁에 이겼으니까요. 청나라에게 출동비를 포함한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배상금은 은화로 2억량이 넘었습니다. 그 2억량이 넘는 그 배상금은 당시 일본 예산 3년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중국 예산 2년치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한국의 예산으로 환산하면 아마 수십 년어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일본은 받아냅니다. 청나라로부터. 그래가지고 그 돈을 미천 삼아서 무기를 사들이고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다시 10년 후에는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흘러갔는데 그때의 동학 농민의 입장을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비록 초야의 유민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임금의 옷을 입은 자로서 국가의 위망을 좌시할 수 없다. 나라의 위태로움을 어찌 앉아서 보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죠?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그러한 의기남아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이 우리 역사의 활력, 동력, 추진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학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을 흐름을 정리한 건데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차 봉기, 2차 봉기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3차 봉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부 농민 봉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차 봉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봉기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2차 봉기이고, 우리가 통상 2차 봉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3차 봉기이다. 그러나 그걸 뭐 1차로 하든 2차로 하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은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주체가 대단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왜냐하면 청나라와 일본군이 출병을 하니까 딱 그걸 보고서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해서 중지하고, 아쉽기는 하지만 정부의 손을 잡고 화해하자, 대신에 우리가 집강소를 하마, 이렇게 갔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의 다른 의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 일본이 국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왕을 제약하고 이런 걸 보면서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죽음을 무릅쓴 서울행을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비참히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전봉준 얘기할 적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해요. 그건 뭐냐면 전봉준이 이제 우리 감옥, 그러니까 일본 감옥에 있다가 우리 감옥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감옥. 조선의 감옥으로 간 다음에 전봉준이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주 중요한 인물을. 어떤 중요한 인물을 만나냐면 박영효를 만나요. 박영효. 박영효가 누굽니까, 여러분? 박영효는 철종의 사위이자 갑신정변의 주역이고, 나중에는 친일파의 오명을 뒤집어 쓴 그런 귀족이자 탁월한 제사이고 근대적인 지향성을 가진 신지식인이었잖아요. 그를 만나요. 누가 만나자고 했겠어요? 박영효가 만나자고 했던 거죠. 박영효가 도대체 이 신기한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만났던 거예요. 그 만났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어디에 보면 적혀 있냐면, 여러분 오지영이라는 이름을 혹시 아실까요? 오지영이 쓴 동학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동학사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건 물론 전봉준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의 역사를 쓴 오지영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보니까 전봉준 팬이었어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도 그 시대의 전봉준을 가까이 알게 됐으면 우리도 팬이 안 될 방법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식견이 탁월하고 인격이 고매한 매우 믿음직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 전봉준이 박영효를 만나서 꾸짖었다고 그래요. 이른바 너희가 한다는 개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동학농민혁명에 비해서 너희가 하는 것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 그래서 그런지 박영효는 전봉준과의 만남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또 조정의 기록에서도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제가 보니까 출처가 명확해요. 오지영이 상상을 해가지고 박영효와 전봉준의 만남을 꾸민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적은 것이 분명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1895년에 감옥에 드나드는 사람 중에서 상당히 높은 경찰 간부가 있었어요. 강씨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동학으로 전향을 해요. 그것이 바로 전봉준의 힘이죠. 동학에 말하자면 괴수, 우두머리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강씨성을 가진 경찰 고위 간부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봉준 등이 다 사형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오히려 경찰을 그만두고 동학이 돼요. 그래서 그가 한 진술을 토대로 쓴 거였기 때문에 전봉준에게 좀 우호적으로 약간 과장된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봉준이 잡히기 전에 했던 개혁이 바로 폐정개혁이잖아요. 집강소를 설치할 때 이런 정신으로 한 거잖아요. 국가에 요구한 1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대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탐관오리를 쫓아낸다든가 횡포를 부리는 양반을 어떻게 한다든가 천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한다든가 과부들의 재혼도 허락한다든가 우리가 다 교과서에서 다 배운 것들이에요. 이름 없는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 쟁점이 있어요. 그 쟁점이 바로 뭐냐면 11번과 12번이죠. 11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채무를 제로로 할 것. 공적인 채무나 사적인 채무나. 이건 누구를 위한 거죠? 이건 빚진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거죠. 가난한 백성들이 자신의 생계를 적어도 제로에서는 시작할 수 있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제로에서는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가 정말 쟁점인데요. 이게 오지영이 쓴 동학사에 나오는 규절이거든요.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 토지의 분배를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없었다. 이건 본래 없었던 내용인데 오지영이가 나중에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집어넣은 것 같아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마 나중에 오지영이가 지어낸 말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전봉준을 체포해가지고 처음에 누가 전봉준을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일본군이 데려갔잖아요. 일본군이 데려다가 처음 취조를 한 기록이 일본 신문에 나와요. 일본 신문에. 그 당시 일본 신문에. 그 당시 일본 신문에 전봉준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네가 결국 이런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뭘 하려고 한 거냐라는 질문을 해요. 거기에 전봉준이 아주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단순히 한두 명의 탐관 오리를 벌 주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땅을 백성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서 저는 이 12번째 조항이 결코 오지영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전봉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봉준 알고 보니까 완전히 빨개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선의 실학자들 반개 유영원부터 성호 이익을 거쳐서 다산 정약용에 이르는 그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토지개혁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경자유전의 법을 시행하자는 거였잖아요. 그것이 바로 농사 짓는 사람이 농토를 갖게 하자. 즉 농민을 중산층으로 키우자는 거였지 공산당을 하자는 건 아니었죠. 농민을 중산층으로 키우자. 그리고 바로 그 정신은 삼봉정도전이 조선을 열적에 계민수전이라고 했거든요. 인구를 헤아려서 가족 숫자를 헤아려서 땅을 나눠주자. 경작지를 나눠주자. 여러분 이것은 결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무상자의 사회, 사람이 능력을 다 발휘하게는 하되 기본적인 생존의 여건은 사회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전봉준은 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 동학이 꿈꾸는
후천 개벽의 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후천 개벽은 결국 관계의 질적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관계의 질적 전환 속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 국가와 나, 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에게 익숙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지만 강자와 약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그것도 비겁하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공존하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길을 찾아가자. 그것이 바로 동학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 정신이 1894년에 혁명으로 불타올랐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그 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꿈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사라질 리가 없죠. 그 꿈은 아마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꿈이 나라를 우리가 빼앗긴 뒤라고 해서 없어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일본의 강제 점령이죠. 1910년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통합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강제가 아닌 것처럼 되어 있어요. 고종임금이 또는 순종임금이 나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겠으니 일본 천황이시여 이 어여삐 우리를 여기 서서 받아들이시고 잘 키워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독립을 주십시오. 이런 청원을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글 자체부터도 일본 사람들이 쓴 것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것은 아니죠. 그건 그냥 구실이 그랬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 1919년 3월 1일이 되면 이제 터지는 거죠. 뭐가? 일본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한 대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무려 한 달간에 걸쳐서 만세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 화면에는 바로 그 당시에 찍었던 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선언서. 이 독립선언서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두 몇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까? 33인이 올렸죠. 33인이 올렸고 그 중에는 기독교인도 많고 그 중에는 동학, 천도교 대표자들도 많고 그 중에는 불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쇄비용은 누가 됐을까요? 이 인쇄비용은 천도교, 동학이 됐습니다. 운동에는 많은 자금이 소용됐는데 그 자금은 누가 됐을까요? 그것도 역시 대부분은 천도교에서 됐습니다. 천도교는 1919년까지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력한 사회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독교로 점점점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1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출범하도록 만듭니다. 3.1운동, 임시정부 다 할 얘기가 많지만 그것은 이제 오늘의 주제와는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냥 대강 넘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영향으로 보십시오. 1920년, 1919년에 만세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여파로 만세운동 자체가 우리를 독립시키지는 못했지만 독립의 열기가 높아진 건 분명했다. 그래서 1920년 6월 달과 10월 달에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의 정규군을 우리의 독립군이 싸워서 제압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적 흐름이 한마디로 말하면 갑오동학 농민혁명의 후속편이었다. 그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갑오 동학농민혁명 대단하죠? 예,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